네, 안녕하십니까. 제71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복습 영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현대사까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6번은요,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 역시 해외 독립운동 기지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 지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 네모 옆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지역이니까 바로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답을 보기 앞서가지고요, 이 자료가 상당히 슬픈 내용이죠. 이 연해주 지역에 살던 한인들이 이렇게 1937년, 즉 소련의 그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분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사는 지금 우리하고 같은 혈통을 가진 분들을 가리켜서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특히 이때 37년에 강제 이주된 한인들 중에는 바로 그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홍범도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그런 연해주 지역이고요. 이 선지들 내용이요, 바로 앞전 시험에 34번 그 문제 선지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먼저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권어패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했다. 바로 연해주에서 권어패 만들었고 거기서 발행한 신문이 권업신문이죠. 네, 쉽게 찾았고요. 선지 2번입니다.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 설립자. 경학사는 바로 서간도 얘기하는 거죠.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특히 이 경학사를 설립한 분들은 주로 신민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신민회 회원들. 자, 그리고 이 서간도 지역에서 경학사의 뒤를 이어가지고 부민단, 그렇게 경학사 부민단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선지 3번입니다. 유학생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는 바로 도쿄, 바로 3.1운동 직전이었죠. 선지 4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조선 국민군단, 이건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중심 인물은 박용만이었습니다. 선지 5번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설립. 요건 또 이건 서간도가 아니고 북간도 지역인데요. 아마 여기 나오는 이런 자치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을 겁니다. 이게 1906년, 그리고 중심 인물이 바로 헤이그 특사로 유명하신 이상설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이미 여기 1906년에 이렇게 북간도 지역에서 서전서숙을 설립을 하신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종종 단골로 나오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37번을 가겠습니다. 37번 가 인물의 활동인데요. 딱 자료를 보더라도 금방 안중근 의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중근 의사의 또 유명한 저서가 있죠. 옥중에서 집필하신 동양평화론이 있고요. 하여튼 답은 역시 1번 문제답게 찾기 쉽습니다. 선지 2번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 아마 이렇게 일제강점기 전후에 걸쳐가지고 그 의거를 일으키신 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선지 1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 습격, 이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자, 지금 선지 1번이나 2번이나 다 지금 선지 4번도 그러네요. 이게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처단하였다. 바로 이분들은 이제 전명훈, 장윤환 두 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인 1908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앞전 영상에도 제가 스티븐스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1차 한일협약의 결과, 즉 35번의 5번 선지였죠. 제1차 한일협약 체결의 내용으로 해서 바로 대한제국 정부에 외국인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고, 바로 재정 고문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했던 메가타가 들어왔고요. 또 외교 고문으로 미국 사람 스티븐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을사늑약 이후에 이렇게 미국에서 을사늑약의 정당성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명의 한국인 의사들이 해가지고 결국 총에 맞아 죽었죠. 근데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1번, 2번, 선지 4번은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의거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합니다만, 앞전 영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뭐 30번대 문제들은 일제강점기 문제들하고 그 전에 대한제국 시기하고 좀 선지나 자료나 섞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입니다. 타이중에서, 즉 타이완 안에 있는 도시죠.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대장 저격했다 하는 분, 바로 이건 조명화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조명화 의사에 대해서 66회 시험에도 한번 40분 3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1928년 조명화 의사가 타이중에서 이런 의거를 했고요. 또 나머지 이제 선지 5번이 남았네요. 서울역에서 신임총독, 아마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라고 그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데, 바로 1919년 9월입니다. 강우기 의사가 이렇게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물론 그 총독 자체는 죽이지 못했습니다만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또 의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답은 쉽게 찾았지만 나머지 의거를 일으키신 분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밑줄근 시기 사회 모습이니까 일제강점기 때 뭐 1910년대 아니면 30년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딱 핵심 키워드는 나와 있습니다. 조선 태형령이 있으니까 바로 무단 통치 또는 헌병 경찰 통치를 하던 1910년대 모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유경공원에서 외국인 교사 초빙. 자, 유경공원은요 아직 대한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1886년에 이게 근대식,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죠. 주로 양반 자제들한테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외국인 교사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친한
미국인으로 유명한 그 헐버트 같은 분이 여기서 외국인 교사로 활동을 했죠. 하여튼 이 유경공원은 1994년 가버계약 때 폐지가 됐고요. 선지 2번 애국반 편성되어 일상생활 통제. 이건 일제가 한창 전쟁에 광분하던 그때 얘기니까 땡이고요. 선지 3번 조선 형평사 설립. 이건 바로 1923년입니다. 진주에서 이제 과거 백정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적 관습으로 남아있는 그 차별 타파 철폐하자는 의미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이었고요. 하여튼 이거는 10년대도 아니고 30년대 이후도 아니고 23년의 일이었고요. 선지 4번 나홍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다. 이것도 1926년에 바로 단성사에서 아리랑이 개봉되었습니다. 자, 그럼 답은 선지 5번밖에 남지 않네요. 이 조선물산공징회를 좀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1915년에 이제 이때가 한일합방으로부터 5년 지난 후지 않겠습니까? 총독부가 자기들이 조선을 통치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선을 통치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조선이 발전했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경복궁에 마치 박람회 같이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일합방 이후에 경복궁 앞에 큰 일장계가 걸려있는 사진이 한일합방 이후 사진이라고 많이들 한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게 알고 봤더니 그 한일합방 때 사진이 아니고 이렇게 조선물산공진회 때 경복궁 앞에 걸려있던 일장기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조선물산공진회 바로 최초로 개최된 때가 1915년이었고요. 장소가 경복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조선시대 궁궐에 대한 문제들이 쭉 1번부터 5번까지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제 종종 시험에 경복궁에 대한 테마로 해가지고 이 조선물산공진회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선물산공진회가 1915년에 개최되었다. 그 시기뿐만이 아니고 장소도 경복궁도 같이 알아두면 확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39번은 일제시대에 공포된 두 개의 법률을 주어주고, 법령을 주어주고 그 사이에 생긴 일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참 촘촘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가 회사령 폐지입니다. 흔히 회사령 하면은 한일합병이 있던 그해 1910년 12월에 이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려면은 총독부에 신고가 아니고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3.1운동 이후에 회사령 폐지가 됐죠. 근데 회사령 폐지가 된 게 1919년 3.1운동 이후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20년인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3.1운동 바로 직후 또는 뭐 길어봤자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좀 생소합니다. 조선 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 규정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일단 엄밀히 말씀드리면 32년 10월 1일에 이렇게 조선 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마 상당히 생소해서 많이 좀 낯설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답을 찾아보면 답이 2번입니다.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는데 이 조선물산장려회가 물론 물산장려 운동이 1920년대 전반의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였죠. 근데 최초로 평양에서부터 창립돼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서울까지 쭉 번졌습니다. 근데 일단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고 한 연도를 막연하게 20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럼 이게 회사령 폐지도 만약에 20년이고 또 조선물산장려회 평양에서도 20년이고 하면 혹시 조선물산장려회가 이 평양 창립이 이 회사령 폐지보다 앞이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찬찬히 더 나머지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1번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선포되었다는데요. 자, 함경도 반공령은 아직 대한제국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즉 조선시대로 있을 때 1889년이었고요. 즉 일본에다가 쌀 곡물 유출되는 거 저지하는 명령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일제시대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죠. 선지 3번 보면은 황국중앙총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대한제국 때인 1898년이었고 자 이렇게 먼저 일제시대가 아닌 것부터 아웃시켜 나가보면 얼마 남지 않겠네요. 그리고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규정한 바로 농지개혁법. 이건 제헌국회 활동 아니겠습니까? 1949년. 이것도 일제 때가 아니네요. 그럼 남는 건 지금 2번하고 5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지 5번이 국가총동원법 제정이니까 이때는 또 1938년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총독부 농촌진흥위원회 규정이 혹시 중일전쟁 이후에 또 국가총동원법 제정 바로 직전이 아닌가, 아니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뉘앙스가 아직은 한창 일제가 나름대로 뭐 이른바 문화정치하는 그런 거 좀 남아있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느낌은 2번이 답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똑같이 회사령 폐지도 20년 또 조선물산장려회 평양 창립도 20년인데 혹시 조선물산장려회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겠습니다. 정확히 월까지 말씀드리면 회사령 폐지가 20년 4월이었고 조선물산장려회 평양 창립이 20년 8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 좀 논리적으로도 이게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67회 시험에서 35번 자료
지명하고 또 기억 지문의 선지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회사령 폐지가요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하고 선지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회사령이 폐지가 되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때 더 이상 총독부 허가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또 조선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조선에 회사를 세우기가 쉬워지니까 일본 자본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인들이 일본 자본 들어와서 많이 회사를 세우니까 더더욱 국산품은 좀 많이 좀 뭐랄까 참 밀려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일종의 국산품 애용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동의 배경에는 이렇게 회사량이 폐지가 되어서 일본 기업들의 상품이 더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출문제 방금 말씀드린 이 67회 때 이 문제하고 같이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이 회사량 폐지하고 물산 장려 회의 창립 시기가 약간 좀 너무 촘촘히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회사령 폐지가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40번 가겠습니다. 40번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 연표 문제입니다. 자, 내용은 되게 긴데요. 즉 밀립대학 설립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하기 위한 발기에 만들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하는데 바로 이것이 역시 앞전 물산 장려 운동과 마찬가지로 20년대 전반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였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죠. 정확하게 이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발기인 총회 뭐 이런 걸 연 때가 23년입니다. 근데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일제가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좀 좌초시키기 위해서 바로 경성대국대학을 제국대학을 설립하죠. 그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교 개교 이게 벌써 다구간 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논리적으로 그 앞에 다구간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이 발기 연대는 23년, 경성제국대학 개교는 24년, 딱 금년이 100주년 되니까 아무래도 역시 금년에 또 이런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교육에 대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1895년 즉 2차 갑오개혁 때 한성사법학교가 설립됐는데 바로 그 한성 사범학교 설립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거죠. 즉 조선도 이제 근대식 교육을 하겠다. 먼저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고 그래서 근대식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할 선생님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됐고요. 이게 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이제 일제시대로 들어가가지고 1차 조선교육령이 반포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빠뜨린 거 연결시킨 게 바로 1922년에 1차 말고 2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습니다. 앞전 65회 40번 자료예요. 이 2차 조선교육령 포함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교육에 관한 여러 법령들 그런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왕 나온 김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38년도에 3차 조선교육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여기 1차가 11년, 3차가 38년 있길래 또 저번 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22년에 반포되었던 2차 조선교육령도 같이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22년에 반포되었던 2차 조선교육령은요,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즉,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또 3차 때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보통학교의 명칭을 심상소학교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이제 그전에는 필수 과목이었다가 이제 조선어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왕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여러 연표가 나온 김에 그냥 정답만 찾고 쉽다고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시험에서 또 이런 것들이 정답을 가르는 중요한 키 포인트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1차 조선교육령은 11년, 또 2차 교육령은 22년, 딱 2차니까 22년이에요. 그리고 3차는 38년,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이따 같이 정리하면 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 갑니다. 41번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쭉 보니까 이게 라이징 선 석유 주식회사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 구타한 사건, 바로 원산 총파업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이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있었죠. 자, 그리고 원산 총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아래 자료에 있듯이 뭐 일본의 조선인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도 격려와 후원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29년에 원산 총파업 이후에 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 동양 척지 주식회사 설립. 자, 이건 뭐 계속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함정에 빠지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가 우리 동양 척지 주식회사를 뭐 일제시대 때 수탈한 기관의 대명사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설립된 것처럼 인식됩니다만 이게 설립 자체가 된 거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 190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땡이고요. 선지 2번이 답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 노동운동 중에서 바로 또 유명한 운동이 이렇게 강주령 여사입니다. 강주령 여사가
평양의 고무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고급 농성을 벌인 때가 바로 193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주니까 답은 2번인데요. 뭐 요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선지 3번 황실의 지원을 받아 대한천일은행이 성립되었다. 자, 황실 얘기 자체가 일단 대한제국 때라는 얘기죠. 예, 이 대한천일은행 얘기가 나온 게 64회 때 아마 가장 근접한 게 64회 때 38번에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된 때는 창립된 때는 1899년 때고요. 또 4번 선지입니다. 이게 이제 노동운동에 대한 자료가 나와 보니까 4번이 약간 많이 헷갈릴 선지를 넣어놨는데요. 이 조선 노농 총동맹, 자, 노동이 아니고 노농입니다. 조선 노농 총동맹 조직된 건 24년입니다. 24년.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파생되는 개념이요. 자, 조선 노농 총동맹이 먼저 24년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얼마 안 있어 해체가 된 다음에 27년에 가서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다시 갈려져 가지고 다시 창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또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노동 총동맹과 농민 총동맹이 따로따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합해 가지고 노농 총동맹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먼저 24년에 노농 총동맹이 먼저 조직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해체가 된 다음에 27년에 가서 조선 노동 총동맹 또 조선 농민 총동맹 다 이렇게 다시 두 개 단체가 나누어 설립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끔 종종 연도하고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번 나온 김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 5번 고율의 소장류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쟁이 바로 이건 1923년의 일이니까 원산 총파업 전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원산 총파업 29년 후에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 강주룡 회사의 농성사건 31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평양이고요. 42번 갑니다. 42번은 1점짜리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간 내용 보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문제 같은데 일제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변화를 일상생활의 변동과 연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선제 1번 보겠습니다. 서양식 의료에 수용한 광해원. 자, 광해원은 아직 조선 때고요.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이죠. 1885년 광해원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광해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길 가다가 세브란스 병원 그 셔틀버스 잘 보시면은 이 버스 밖에 신스 1885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광해원이 처음 설립이 된 때고요. 선지 2번 우편제도 우정청구 이것도 딱 갑신정변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 사회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시 통제체제 즉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속에서 그런 통제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빼 이게 또 답으로 3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근면자조 협동을 기초로 내세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197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5번 선지 상품 광고에 새로운 장을 든 컬러 텔레비전 방송인데 이것도 일제 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이제 나중에 현대사 문제 어렵게 시기 문제 나올 경우 대비해서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이 될 때는 80년 12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한참 전두환 정부 초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이 컬러 텔레비전 방송은 80년 12월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43번 올라갑니다. 43번은요, 역시 가부대에 나온 거 보니까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때 무장 독립투쟁부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니까 충칭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총사령부 설립자, 그러니까 충칭이고 또 임시정부 하니까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1940년 충칭에서 설립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이 한국광복군이 활동하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여기 이미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 또 하나가 그럼 나올 건 미군과 함께 뭐 국내 징호 작전, 바로 그거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지 4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징호 작전을 준비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D-Day 앞서 가지고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결국 준비한 작전을 직접 실행 옮기지는 못하고 상당히 김구 선생이 그런 점을 탄식을 했다고 그러죠. 답을 찾았고요. 근데 나머지 선지들도 늘 나오는 무장 독립투쟁 부대들입니다. 선지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자유시 참변 1921년에 그 블라디보스톡보다 한참 북쪽 지역에서 바로 독립군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부대하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또 영능가 전투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지 5번 쌍성포 전투는 바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펼쳤던 바로 그런 부대들 내용입니다. 일단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 이끈 조선혁명군이 이렇게 영능가 전투에서 승리를 냈고요. 또 북만주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약간 계속 이름들이 비슷합니다. 한국 독립군이 또 쌍성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영능가 쌍성보다 한중 연합작전으로 만주사변 이후에 30년대 전반에 만주에서 활동한 그런 중요한 전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항상 쌍성포 전투가 답일 때도 그렇고, 이 한국 광복군이 답이 될 때도 그렇고, 이게 똑같이 지청천 장군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쌍성포 전투 또 한국 광복군 계속 같이 뭐 자료로 나오든 선지로 나오든 계속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선지 3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크게 물리쳤다는 바로 아까 전에 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등이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을 했죠. 44번을 보겠습니다.
44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행기라고 이렇게 그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확대하던 시기에 지원병으로 끌려가던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만들어준 깃발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여튼 맨날 이때 시대 얘기하면은 뭐 민족 말살 정책 또 그다음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한 그런 얘기들 늘 답이 되는 거 뻔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 원각사라고 하는 데가요. 1907년에 아니 8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은세계라고 하는 연극이 바로 이인직, 혈연으로 쓴 이인직이 쓴 연극이죠. 은세계를 이때 원각사에서 공연을 했고요. 원각사는 뭐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1909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원각사 그런 그 극장 나오면 땡이고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선지 1번, 국방 헌금 모금에 적극 협력하는 부호. 그렇죠. 뭐 비행기 만든 돈 내라 그런 거에 돈을 많이 내게 했고요. 선지 2번, 황국 신민서사 암송. 당연한 얘기고. 선지 4번, 대선 일체도 늘 나오는 얘기고. 선지 5번,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 이것도 역시 인적자원 수탈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또 이런 뭐 국가 총동원법도 그렇고 아까 전에 38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국민징용령, 뭐 조선 여자 정신대령 뭐 등등등등 해서 일제 강점기 말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제 동원을 하기 위한 법령들 발표한 것들을 좀 시기적으로 선후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국민징용령 나온 김에 이 국민징용령은 1939년에 반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징용령은 39년입니다. 45번 갑니다. 네, 45번 문제는 지역을 연결고리로 한 종합 문제 같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금강중류, 그러니까 일단 충청도에 있겠네요. 또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 있다. 특히 충청도 지역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공주 석장리 유적인데 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여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백제의 수도로서, 즉 삼국이 상호 경쟁하던 시기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 중흥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공주라고 하는 것, 즉 그때 이름으로 웅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상황이 수도를 옮긴 삽이 부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읽어보면 공주라고 하는 게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고려시대에는 12목 중 하나였고 요것만 모른다고 치고요. 근데 근대에는 동학 농민군이 광군과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 바로 이것이 공주 근처에 있었던 우금치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는 석장리 유적, 또 백제 수도는 웅진. 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와서 이 동학 농민군 전투 요거로 봐서 우금치 전투 공주가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주라고 하는 걸 보고서 일단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도 1, 2, 3, 4, 5번 중에 부여로 볼 수 있는 그런 선지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수양계 유적을 조사해 어쩌고저쩌고 구석기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석기를 제작했으면 알 수 있다. 이게 만약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주에 수양계 유적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 무덤을 조사하여 문양왕이 중국 남조 외해 등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게 답이네요. 근데 혹시나 이제 만약에 머리가 많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게 송산리 고분이 공주가 아니고 부여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앞에 거 제껴두더라도 문해왕릉이 공주에 있는 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 벽돌로 만들었고요. 이 한국사 한능검 시험의 특징이 이렇게 내신 시험 같이 뭐 선지에서 말을 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자체는 다 팩트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송산리 고분군이 공주 아닌 딴 곳에 있지 않을까 전혀 의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벽돌 무덤 문해왕릉에서 딱 힌트 찾아가지고 답을 2번으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남조 중에서도 바로 양나라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선지 2번 답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지 1번에 나오는 수양계 유적은요, 공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북 단양에 있는 구석기 유적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만인의총을 조사하여 정유재란 당시 이제 백성들이 결사항전자, 만인의총은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것이고요. 선지 4번, 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되는 고부 밀란이 바로 일어났던 만석부 얘기 나옵니다. 조병갑 수탈 얘기 나오고요. 이 만석부 유지비가 있는 곳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선지 5번, 아운의 3.1운동 독립사적지 유관순 그럼 역시 또 천안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공주에 대한 문제 찾아보면서 혹시나 나중에 구석기 유적 관련돼 가지고 수양계 유적이 나올 경우 대비해서 수양계 유적은 단양입니다. 네. 46번 가겠습니다. 46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 뭐 이 자리에서 가 전쟁 중 그럼 뭐 100% 6.25 전쟁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유엔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1번, 에치슨 라인은 바로 전이죠. 1950년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는 제의를 지켰죠. 네, 그래서 그 조치가 이제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이 남침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오판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렇게 연결되고요. 선지 2번,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65년 때 일이고요. 선지 3번, 국가보위 비상대책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되었다. 이건 또 그 1980년 5월 하면 또 광주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다음에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김구식 등이 남북협상 참여했다. 이거는 또 남한반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기 직전 48년 4월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6.25보다 훨씬 전이고 바로 그럼 선지 5번밖에 남은 것이 없네요. 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제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자, 이 발제개헌안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관련돼서는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초대 대통령이 될 때는 국회에서 간접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50년 5월달, 즉 6.25 터지기 직전에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 이상 국회에서 이승만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이제 과반수가 안 되니까 결국 국회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뽑히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임시수도 부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이른바 발제개헌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가 6.25가 아직 끝나기 전인 1952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6.25 전쟁 중에 있던 일 중으로 이렇게 정치 관련돼서 그 발제개헌안 뭐 종종 나오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7번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당히 옛날식 신문이 나와 있고 총선거 이러면 거의 뭐 제1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헌 국회의원 뽑는 바로 50 총선거 말하는 거겠죠. 역시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거 자료에 나오는 그 선거 공보가 바로 이게 장면 후보자에 대한 거네요. 나중에 4.19 혁명 이후에 의원 내각제 정부에서 바로 총리를 지내면서 바로 내각을 이끌었죠.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총선거는 48년 5월 10일에 실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5.16 군사정변 이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선지 3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투표 참여했다. 이거는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신헌법 때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죠. 국민의 직선제가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부터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입니다.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 방금 이 장면 총리가 내각을 이끌었던 4.19 혁명 이후의 정부에서 바로 그때 헌법에 의한 국회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양원제가 실제로 시행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양원제 국회 이름은 민의원 참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으면 양원제 이름이 중의원 참의원이죠. 네, 하여튼 이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 탄생은 4.19 혁명 이후고요. 5번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이 된 결과 가져왔다고 하는 건데요. 자, 바로 뒤에 이제 민주자유당 얘기도 나왔지만 진짜 나중에 학생들이 이 현대사에 진짜 막 금방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바꿨다 그런 당명 외우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1985년 2월 즉 전두환 정부 중간쯤에 바로 12대 총선거에서 제1야당이 된 정당이 신한민주당입니다. 그 김영삼, 김대중 이때는 뭐 정식 총재는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두 분의 세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1야당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역시 신한민주당 총선 이 얘기 나온 것도 한참 뒤에 85년의 일이고요. 하여튼 재헌국회와는 관계가 없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이 되는 선거, 이게 85년 선거가 또 이게 중요한 정답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48번 갑니다. 48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인데요. 일단 88 서울올림픽 개최된 그 개회식 얘기 나오니까 이게 1988년 9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속에 정부가 노태우 정부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딴 때에 비해 가지고 좀 생소한 선지가 나왔습니다. 보통 뭐 88 서울올림픽 나왔으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뭡니까 어딨죠? 네, 그 동서 양진영이 함께 모였다. 즉 공산주의 국가들도 많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그 위에 뭐 소련과 수교, 중국과 수교,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수교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선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답은 2번이거든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약칭해서 민자당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네, 물론 지금에는 벌써 없어진 지가 꽤 됐고요. 자, 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즉 여당이 민주정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 또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이른바 삼김씨라고 하죠. 그 삼김씨 총재들이 이끄는 당이 훨씬 과반수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여소야야대 전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0년 1월 들어와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즉 민주정의당 당시
총재 직위도 같이 겸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이끈 당을 같이 세 당을 합해가지고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네, 이때가 1990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이거에 생소하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노태우 정부 때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지 1번 국민교육원장 하면 딱 박정희 정부 이미지 않겠습니까? 68년 12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선지 3번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었다. 이거 바로 앞전 시험에 제일 마지막 자료가 그때 나왔습니다.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93년에 이렇게 번개같이 그 군 내부 사조직 해체한 조치를 했죠. 아직까지는 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바로 하나회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하나회 해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지기들끼리 연결시키자면은 이렇게 선지 2번 같이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고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 총재, 그 총재였나요? 하여튼 총재가 선출되어 가지고 바로 당선되고 당선 직후에 선지 3번 같이 이렇게 하나회 해체하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선지 4번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천교육대 이거는 바로 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집권하기 초기 바로 그 시기죠. 1980년 8월입니다. 혹시 그 신군부 집권 초기 조치들 아까 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도 봤습니다만 그런 삼천교육대하고 사이에 선후를 어렵게 묻는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일단 같이 신군부가 집권한 초기 일이긴 하지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고요. 또 삼천교육대는 나중에 일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근모기 운동. 이건 또 김대중 정부 초반의 얘기죠. 98년에 일이 되겠습니다. 네, 49번 갑니다. 49번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하고 마산 지역이 나왔고요. 그래서 약칭해서 부마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답은 부마 항쟁인데요. YH 무역 사건, 즉 YH 무역 바로 가발 공장에 있는 여공들이 신민당 야당 당사에 모여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공 한 분이 투신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게 79년 8월 일이었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이렇게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가 아마 해외에서 유신 체제를 비방하는 인터뷰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제명됐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 쭉 79년 10월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이 쭉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걸 가리켜서 바로 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항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부마 항쟁하고 짝이 드는 개념이 이 79년 10월에 한창 중순에 이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바로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는 이른바 11.6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렇게 선지 1번 같이 이 부마 항쟁하고 항상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열흘 정도 만에 이렇게 11.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것만 잘 캐치만 했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마산이 나오니까 약간 헷갈렸을 것 같은 게 이게 선지 3번 보면은 시위 도중 김주열이 최루탄 맞고 사망했다. 이 김주열 학생이요, 3.15 부정선거, 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이렇게 시위하다가 최루탄 맞고 사망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이 좀 겹치긴 합니다. 하여튼 이 마산 앞바다에 이렇게 어린 학생 시신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고 특히 최루탄 맞은 시신이 올라온 것을 보고 더욱더 이제 4.19 혁명의 열기가 많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지고 있죠. 자,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시민군 조직할 개헌군 대항. 이건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 이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고요. 선지 5번 대통령이 하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바로 이건 4.19 혁명 직후의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50번 통일 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노벨위원회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타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에 또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계속 보더라도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했고 또 햇볕 정책 바로 김대중 정부의 또 핵심 키워드지 않겠습니까? 바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 6월 나와 있으니까 선지 3번 같이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딱 2000년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맨날 나오는 단골 통일 노력을 위한 개념들이니까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남북 기본합의서 교환하고요. 선지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다 노태우 정부 때 1991년도에 여기 하나가 또 있죠. 남북한 유엔 동시갑.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1991년에 있었던 세 가지 노태우 정부 때 통일 노력으로 늘 잘 나오는 거고요. 선지 2번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건 또 72년도 박정희 정부 때였죠. 선지 5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최초 실현. 이건 전두환 정부 때인 85년 늘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일에 해설 모두 마치고 또 혹시 72회 시험을 보실 분들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